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끝까지 함께해준 대한민국의 의리에 반해버렸고 러시아는 오직 한국만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같이 의리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에너지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실리에브나 박사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정확히 2시 30분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특별한 벨소리를 즉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크렘린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러시아 에너지 경제연구소에서 28년간 일한 후 저는 그 소리가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바실리에브나 박사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뵙고 싶어 하신다고 30분 안에 메인 회의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요? 한국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저희 거래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저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관한 모든 파일을 집어들고 크렘린으로 달려갔어요. 회의실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높은 창문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긴 나무 테이블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이 테이블 맨 위쪽에 앉아 있었는데 진지하지만 차분해 보였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는 자신 근처의 의자를 가리켰어요. 푸틴이 안정되고 명확한 목소리로 바실리에브나 박사님, 오늘 기자회견 전에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당신이 거의 30년간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연구해왔다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사실은 저는 항상 한국의 진짜 의도에 대해 의심스러워했거든요. 많은 러시아인들처럼 저는 때때로 그들이 진정으로 저희 친구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이유로 친절한 척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친근하게 행동하다가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저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대통령님, 한국은 복잡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저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중한 척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했어요. 푸틴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가 그것이 정확히 자신이 생각해온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말을 하겠다고 한국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대통령님, 이것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라고 그들이 그냥 저희 친구인 척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어요. 푸틴이 자신이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바실리에브나 박사님, 이것을 물어보겠는데 19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26년 전인 1998년, 러시아는 저희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 중 하나를 겪었어요. 저는 그때 막 커리어를 시작한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어두운 날들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기억해요. 저희 화폐인 루블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대부분의 가치를 잃었어요. 사람들은 빵이나 약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살 수 없었어요. 저희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외국 기업들이 저희를 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수년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났어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요. 저는 맥도날드가 운영을 축소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많은 유럽 기업들이 사무실을 닫고 직원들을 본국으로 보냈어요. 심지어 중국의 일부 기업들도 불안해하며 저희와의 파트너십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났어요. 이 기업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저희와 기꺼이 일했지만 저희가 지지가 필요한 순간에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과연 누군가 진정으로 러시아를 걱정해주는지 아니면 그저 저희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보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이 위기 동안 이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의 모든 다른 기업들이 도망가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그들은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삼성 모스크바 사무소의 매니저인 김정수 씨와 미팅을 가졌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이 왜 떠나지 않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 질문이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돈을 잃는 것이 걱정되지 않냐고, 왜 다른 모든 외국 기업들처럼 러시아를 떠나지 않냐고 말이에요. 김 씨는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저희는 돈을 벌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가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왔다고 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힘든 시기에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외국 사업가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이익과 계약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김 씨는 우정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임신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매일 속이 메스꺼웠어요. 대부분의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남편이 저를 도우려고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모스크바 전역에서 다양한 간식과 과자를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체중이 늘기는커녕 빠지고 있었고 아기가 걱정되었어요. 어느 날 비참한 기분으로 식료품점을 걸어 다니다가 한국 제품이 있는 작은 코너를 발견했어요. 초코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초콜릿으로 덮인 단순한 케이크였어요. 포장지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해 보였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뭔가가 저를 그것을 집어들게 했어요. 어쩌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을 무언가를 찾겠다는 절망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포장을 뜯고 작은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먹고 나서 아프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단순한 한국 간식이 제 삶에서 작은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케이크가 희망 같다고, 다른 모든 것이 저를 더 아프게 할 때 이것 하나만이 저를 조금 더 낫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초코파이는 저의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차와 함께 하나씩 먹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몇 달 동안 제가 즐길 수 있었던 유일한 단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을 때 농담 삼아 그를 저희의 한국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름은 미하일이었지만 저희는 미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 초코파이가 임신 중에 그의 어머니를 건강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사업 이상의 것을 걱정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2019년으로 시간이 흘러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을 시험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공경에 처했고 러시아가 저희 친구를 도울지 결정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이 한국의 이웃나라인데 갑자기 한국 기업들이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소재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업 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읽어보니 이것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라 처벌이었어요. 일본이 한국과의 일부 역사적 의견 차이에 대해 화가 나서 경제력을 무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제 피가 끓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연구소 동료들에게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정치적 논쟁 때문에 한국을 해치려고 경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것은 큰 아이가 완전히 다른 일에 대해 화가 나서 작은 아이의 점심값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일본이 판매를 거부한 소재들은 전화기와 컴퓨터 안의 작은 부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매우 특별한 화학물질들이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이런 첨단 소재의 세계 공급량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 없이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어요. 이것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어요. 저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뉴스를 보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더 알아갈수록 더 화가 났어요. 한국은 사업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일본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항복하게 만들려고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한국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어요. 저는 러시아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제 팀과 긴급 회의를 조직했어요. 하지만 복잡했어요. 문제는 러시아도 일부 첨단 기술에 대해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을 돕는 것이 일본을 러시아에 대해서도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회의 중 하나에서 제 동료 빅토르가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을 너무 많이 도우면 일본이 우리 자신의 산업에 필요한 기술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1998년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제 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를 기억해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한국은 그들에게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떠나서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익보다 우정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이제 한국이 공경에 처했는데 우리에게 어렵더라도 우리도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1998년도 겪었고 그 시기 동안 러시아가 얼마나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동료 미하일, 저희는 그를 미샤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제 다 자라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는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이 한국, 일본 상황을 면밀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연구로 가득 찬 두꺼운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미샤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어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이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그들이 1998년에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처럼 자신들의 원칙을 위해 일어서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폴더를 열고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페이지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이것을 보라고. 한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쉽게 줄 수 있었고 이 모든 싸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 처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는 작은 사람 같았어요. 러시아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첨단 소재를 제공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는 단순히 일본이 통제하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저희가 한국을 지지하고 일본의 행동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푸틴 대통령 자신이 일본의 경제적 괴롭힘을 비판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런 공개적 지지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 옆에 서 있는 친구가 있다고 느꼈던 한국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도덕적 지지에 감사하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삼성 임원의 한 편지에서는 당신들이 우리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우정이 항상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히 친구 옆에 서서 그들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한국은 결국 필요한 소재를 얻을 다른 방법들을 찾았고 훨씬 더 강하고 독립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존엄성과 원칙, 그리고 용기로 절대 잊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러시아와 한국이 진정으로 친구가 될 운명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우정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을 때 찾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과 전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뉴스를 보며 한국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어요. 갑자기 나라들은 편을 선택해야 했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그들이 러시아 기업들과의 사업을 중단하고 은행에 있는 러시아 돈을 동결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어요.
한국에게는 이것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고 미국은 한국이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오랜 우정을 기억하고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며 속이 아팠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를 완전히 떠났어요. 맥도날드가 모든 레스토랑을 닫았어요. 1998년에 운영을 줄였지만 나중에 돌아왔던 바로 그 맥도날드 말이에요. 스타벅스가 커피 판매를 중단했고 애플이 전화기 판매를 중단했으며 수십 개의 다른 친숙한 브랜드들이 러시아 상점에서 사라졌어요. 1998년과 똑같은 느낌이었지만 더 심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버려지고 상처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국의 반응에서 뭔가 다른 것을 알아챘고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외교관들이 균형 외교라고 부르는 것 말이에요. 그래요. 한국은 국제적 압력 때문에 일부 경제 제재에 동참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보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은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했고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 결정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지만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싸우고 있는 두 부모 사이에 끼인 아이가 양쪽 모두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연상시켰어요. 푸틴 대통령이 저에게 한국의 입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쓰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무엇을 쓸지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이것은 중요했어요. 제 말이 러시아가 한국을 보는 방식에 앞으로 몇 년간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제 보고서에서 저는 신중하게 썼어요. 한국의 일부 제재 참여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진짜 감정을 보여준다고, 그들이 동맹 의무와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우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푸틴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가 제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가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그가 고문들에게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선언했을 때 제가 그에게 진실을 보도록 도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특별한 파트너라고 했어요. 이 도전적인 시기 동안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 외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인 안드레이 세르게예프가 제가 전적으로 지지했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2019년에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정 섬들에 대해 일본 이름 다케시마 대신 한국 이름 독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세르게예프에게 러시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희 회의 중 하나에서 그가 저에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토 분쟁에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고, 역사적 정의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지하는데 일관성이 있었고 우리도 같은 일관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영토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의 영토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러시아가 수년간의 우정에 대해 한국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는 누가 진짜 친구인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저희를 완전히 지지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공정하고 친절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이 위기 동안 한국의 행동을 보며 저는 1998년에 한국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있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진정한 친구는 온 세상이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을 때도 서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아요. 2024년 6월 18일 정확히 오후 4시,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의 기자회견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기자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주제에 대해 들을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푸틴이 여러분의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발표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에 대해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고, 한국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보여주었다고, 여러 방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칙을 유지하고 러시아를 존경과 존엄으로 대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화면에서 기자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푸틴이 계속 말할 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고, 그들이 어려울 때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한국 기자가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던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데 러시아에 반대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냐고 물었어요. 푸틴의 답변은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동맹이 된다는 것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국은 자신들의 가치에 기반해서 자신들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친구로 원하는 나라의 종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나라 말이라고 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1998년 위기부터 이 놀라운 순간까지 한국을 연구한 26년이 이 놀라운 우정 선언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이 정말로 러시아를 걱정해주는지 궁금해했던 그 모든 세월들, 그리고 이제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 답을 얻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러시아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챘어요.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열정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사업체로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충실하게 남아있었던 친구들로 여겨졌어요. K-팝 음악과 한국 TV 드라마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기 때문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미사가 다음날 눈에 흥분이 가득한 채로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저는 한국-러시아 관계에 제 연구를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나라들 간의 미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초코파이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을 도왔던 것처럼 저는 우리 나라들이 서로 돕도록 돕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러시아 상점의 한국 제품들도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한국 전화기, 자동차, 심지어 간식을 살 때도 이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주는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작은 초콜릿 케이크가 개인적인 위기 동안 제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경제 위기 동안 러시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국의 균형 잡힌 접근이 정치적 위기 동안 존경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푸틴의 공개 선언이 미래에 더욱 강한 우정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컴퓨터를 열고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외교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어려울 때도 자신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라고 썼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 그리고 서로의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기반한 우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순한 초코파이로 시작된 이야기는 때로는 가장 작은 몸짓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신뢰와 일관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정치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가 간의 지속적인 우정을 만들 수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에너지, 기술, 문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계속 함께 일할 것이에요. 26년간 조용히 성장해온 우정이 이제 공식적이 되었고, 양국 모두 앞으로 많은 해 동안의 협력과 상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 어려운 임신 기간 동안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작은 초코파이가 어떻게든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는
거창한 정치적 연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적 친절과 쉽지 않을 때도 옳은 일을 할 용기에서 나와요.